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 사이언스 TV의 정희선 강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11월 10일 시험 잘 보셨나요? 네, 드디어 EJU 24년 시험도 마무리가 되었고 여러분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도 시험을 치고 왔는데 이과 시험만 보고 왔지만 네, 전반적인 시험의 흐름이라든지 또 분위기 같은 거는 다른 학생들을 통해서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일단 이번 시험생 풀면서도 물리랑 화학이랑 조금 많이 어렵게 느끼겠다,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친구들이 뭐 이과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어렵게 나와서 많이 힘들었다라고는 평이 많았습니다. 자, 일단 이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을 드리자면 이때까지 나왔던 이재유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출 문제에서 주로 나오던 그런 패턴들이 많이 벗어나서 좀 다른 개념, 좀 어려웠던 개념 혹은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봐야 됐던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 가속도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로렌츠에서 나선형 운동이라든지 라는 이런 조금 기존의 방식, 즉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심화적인 문제까지 보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죠. 그리고 또 화학에서 따지면 아미노산의 종류 디테일하게 다 보셔야 되겠었죠. 마지막 문제가 뭐지?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을 찾는 문제였었는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많이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라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많이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여기까지 잘 보는 친구들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좀 쉽게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조금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선생님도 문제 풀면서 이거 학생들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 물리, 화학, 생물 순으로 문제를 풀긴 했는데 물리를 풀고 나니까 한 40분 정도, 그리고 화학은 35분 정도 걸렸고 마지막 남은 5분 동안 생물을 보려고 했는데 생물이 네, 거의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잠깐 보고 그래서 이제 생물은 조금 문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물리랑 화학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생물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물리 첫 번째 문제 정력학 문제는 늘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30도 기울어진 막대에서 막대와 90도 방향으로 또 장력을 주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뭐 X축, Y축의 힘 볼 것 없이 모멘텀만 구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였죠. 자,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상대 가속도에 대한 문제 있습니다. 자, 하나의 물체는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지만 마이너스 3A로 가속도로 이제 속도가 감소를 하고 있고, 자, B라고 하는 물체는 마이너스 2V라고 하는 속도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지만 A라고 하는 가속도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속도 방향이 곧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언제 이 두 물체가 다시 만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씩 각각 가속도를 잡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느 위치에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도든 가속도든 다 벡터니까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상대 속도, 상대 가속도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훨씬 더 쉽게 풀렸을 겁니다. 즉 B라고 하는 물체는 가만히 있고 모든 속도와 모든 가속도를 A라고 하는 물체가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두 물체가 만나는, 즉 두 개의 거리가 다시 0이 되는 시간을 찾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가속도를 한쪽으로 다 몰아놓고 그리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 V0의 합친 속도, 상대 속도죠. A의 합친 가속도, 상대 가속도를 넣어서 계산해서 풀면 이제 t는 0 아니면 그리고 또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상대 가속도 개념은 에센스를 비롯해서 많은 문제지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풀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 물체의 처음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비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2분의 1 mv 제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최고점에서는 x축의 운동밖에 없기 때문에 y축의 운동이 없다. 즉 x축, 즉 v0 코사인 세타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에너지를 구해 보시면 B를 구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용수철에 원운동을 시켜서 1번 그림에서는 8분의 9L만큼 늘어나서 원운동을 할 거고 2번의 그림은 4분의 5L만큼 늘어나서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림의 선속도의 비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것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용수철의 탄성력과
원운동의 구심력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각각의 속도 V1, V2를 구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문제가 우리 만류력에 대한 문제였는데 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성 가자 하는 이런 밈이 떠오르는 이런 문제였는데 화성의 질량이 지구의 10분의 1이고 반지름이 2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전체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몇 배가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력학 문제에서는 첫 번째는 항상 나오는 비열 문제죠. 이번 문제에서는 물이 가지고 있는 열량과 이제 금속이 가지고 있는 80도씨로 가열한 금속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섞었더니 최종적으로 32도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금속의 질량이 얼마냐 하는 문제니까 여기서는 금속이 잃은 열량과 물이 얻은 열량이 같다라고 보시면 문제가 또 쉽게 풀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는요. 자, 이거 뭐 작년도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통을 옆으로 놓았을 때의 그때와 똑바로 세웠을 때 이 뚜껑의 질량 때문에 아래쪽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열을 줘서 다시 원래의 길이만큼 L만큼 늘렸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비를 이용해서 이 뚜껑의 질량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압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눕혀놨을 때는 대기압과 동일하고 세워놨을 때는 대기압 플러스 S분의 mg라고 하는 이 뚜껑에 가해주는 압력을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왔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비교해 보시면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파동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있는 t 이꼴 0일 때의 그래프와 점선으로 나와 있는 t 이꼴 몇 초일 때의 그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얘네들의 속도와 진동수를 구하라 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속도는 시간 동안 얼마나 갔는지 그걸 계산해 보시면 될 거고요. 진동수는 전체 파장이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XT 그래프였죠. 그래서 한 파의 길이가 파장이 될 테니까 파장을 구해서 속도에 나누시면 진동수가 나오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스피커가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상쇄가 되는 지점이었는데 진동수를 높였더니 보강이 되었다 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진동수에 따라서 상쇄였던 부분이 보강으로 바뀔 때의 조건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얇은 막에서의 간섭이었는데 이것도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를 비교하면서 언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지 요거를 잘 이해하셨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막의 두께가 가장 작을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경로차에서 광로차로 바꿔서 EMD는 2분의 1 람다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셨을 겁니다. 자, 전자기 첫 번째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 모양에서 맨 위에 있는 점에서 전기장이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근데 이쪽에서는 플러스 Q,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Q가 있다. 이럴 때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각각의 전기장이 작용을 했을 때 X축으로만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시면 Y축으로는 0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쪽으로 작용했을 때 코사인 값, 즉 X축으로 작용하는 값의 2배를 계산해 보시면 충분히 답이 나오셨을 겁니다. 전자기 두 번째 문제는요, 이거는 축전기 문제였는데 이거는 그냥 푸는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 에센스에 중간에 보시면 그 필살기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립된 부분에서의 전하량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규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었고 고립된 부분에 X라고 하는 전위가 있다라고 보시고, 자, 처음에 충전을 시켰을 때 처음에 스위치 S1을 닫아서 충전을 했을 때는 EC의 축전기에 충전될 거고 그래서 ECV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위치를 닫으면서 EC에 있던 전하량과 또 전지에 있던 전하가 또 합쳐져서 고립된 부분에서의 전하량은 일정하다. 하지만 이 전지에 의해서 전하량이 각각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때 고립된 부분에서의 전위는 얼마인가를 보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던 C의 축전기에 걸리는 전위차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X라고 하는 미지수의 전위를 찾아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게 접근하시면 어렵고 많은 연습과 심도 있는 공부를 한 친구들만 문제가 좀 쉽게 풀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키르요프 법칙을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전지가 두 개가 있고 저항이 이렇게 각각 있고 가운데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키르요프 법칙에 의해서 페웨르를 이렇게 잡고 두 번째 이렇게 전지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충분히 문제가 풀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또 이렇게 직각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A 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에 전류가 흐르고 있고
자, 이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맨 위쪽 부분에는 위쪽 방향으로만 자기장이 형성된다 라고 했을 때 A와 B에서의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은 이쪽으로 갈 거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은 이쪽으로 갈 건데 각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으니까 B쪽에서의 자기장의 코사인 값이 상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X축이 상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였는데 로렌츠 힘에 대한 문제였는데 수평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 방향으로 들어가서 나선 운동을 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지점과 한 바퀴 돌아서 그 다음 지점에 왔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걸리는 거리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얘가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시간, 즉 주기를 찾고 주기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V 코사인 정도 되겠죠? V 코사인 성분의 그 주기를 곱해서 한 바퀴 돌았을 때의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기를 구하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앞쪽으로 나가는 V 코사인 세타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거리를 찾는다라는 이런 원리도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만 보시면 이번에는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좀 더 심화적인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는 자, 원형 코일에 자기장이 흐르는데 자기장을 2차 곡선 U자 형태의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를 줬을 때 코일에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주변에 전류에 변화가 생기겠죠. 유도 전류가 생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주변에 유도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미분한 값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원자 문제인데, 자, 전자를 전압 V로 가속을 해서 쐈을 때 이 전자가 갖는 파장이 있다. 전자의 파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전압 V를 파장 람다를 통해서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로 접근하시면 되죠. 에너지는 EV라고 하는 전자의 전하량 E에다가 전압 V를 곱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것이 2분의 1 mv제곱 운동 에너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운동 에너지를 또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2n분의 p제곱, 운동량 p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운동량은 또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느냐? 전자파, 즉 물질파라고 했을 때는 람다분의 h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입하시면 충분히 답을 구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리는 좀 그냥 단순히 직관적으로 묻는 문제보다는 보다 어렵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에센스를 한 번만 풀어서가 아니라 한 3번, 4번 이렇게 꾸준히 파고들어서 실력을 쌓은 친구들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맞췄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제 물리도 좀 쉽게 넘어가지 않고 상당한 난이도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물리 공부는 그냥 단순히 물리의 개념을 안다의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계속 도전을 해보셔야 좋은 성적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화학은요. 화학도 이번에도 상당히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좀 문제가 좀 복잡하게 나온 것도 있고 계산도 좀 딱 떨어지지 않고 많이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시간적으로 조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이 양성자, 중성자가 홀수인 애들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질소가 7번인데 질량수가 14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로 둘 다 홀수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기수라고 하는 것이 홀수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문제가 쉽게 풀렸었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꼭 두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온 지름이 있었습니다. 이온 지름, 여기서 나온 지름은 S2가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그리고 K 플러스, Ca2 플러스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 있는 나오는 넷 모두 다 아르곤과 같은 전자가 전부 18개인 애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동일한 전자의 개수면 동일한 전자 배치가 있을 건데 안쪽에 있는 양성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핵의 양성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쪽으로 더 세게 끌어당길 테니까 그러면 반지름의 크기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같은 전자 배치라도 양성자의 수가 적은 애가 반지름이 클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문장을 읽고 맞느냐 틀리느냐를 찾는 문제였는데
자,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게 세 번째죠. 기초화학인데도 불구하고 알코올과 에테르 등과 같은 유기화합물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끓는 점이 누가 제일 높으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였는데, 당연히 알코올이 극성을 가지면서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코올이 끓는 점이 제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XO3 이가 마이너스와 XO4 이가 마이너스, 그리고 X2O3 이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얘네들의 질량비가 1.2배이면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어떤 질량비를 가지느냐, 이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X의 원자량을 미지수라고 놓고 1.2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X의 값이 얼마 나오는지를 직접 구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훨씬 더 쉽게 구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상기체 방정식의 문제는 또 동일한 용기에서 하나는 4기압에 150켈빈이었고 하나는 1기압에 300켈빈이었다. 그러면 이때 입자수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찾는 문제였죠. 이거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쓰셔서 나눠주시면 식이 금방 비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또 이론화학에서 화학평행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우리 평행상수 K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다라고 해서 접근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KA는 C알파 제곱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나왔는데, 이때 그래프를 보고 이때 K의 값을 유추하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래프 중에서 제일 보기 쉬운 농도가 1일 때의 전리도를 보시면 훨씬 더 계산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K는 C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공식을 좀 기억해 두신다면 쉽게 찾을 수가 있었겠죠. 네, 무기에서는 구리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리의 특징 중에서 맞는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 찾는 문제가 있었고요. 대표적인 특징인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쉽게 맞추셨을 거고요. 또 두 개의 집단이 있는데, A에는 납이랑 은이랑 있고, 그리고 또 B에는 알루미늄이랑 철이랑 또 뭐가 있어서 세 개의 금속 이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염산을 넣었을 때, NaOH를 넣었을 때, NH3를 넣었을 때 각각 침전이 안 생기는 애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요것도 침전 반응을 잘 이해해 보실 수 있으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유기에서는요, C8H10O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때 이 물질에 NA를 넣어서는 H2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염화철 3가를 넣었을 때는 정색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NA를 넣었을 때 수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히드록시기가 있다는 것이고, 자, 히드록시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색 반응이 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페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놀이 아닌 물질들만 직접 찾아서 골라보시면 이성체에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쌤 수업 때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줬는데, 벤젠고리가 있으면 벤젠고리를 먼저 빼고 시작한다.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잘 풀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족 화합물 4개가 있죠. 아닐린, 안식양산, 살리실산,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HCl을 넣었을 때 반응하는 애는 누구냐, 또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었을 때 반응하는 애는 누구냐 해가지고 찾는 문제가 있었죠. 자, HCl은 산성이기 때문에 염기성인 아닐린과 반응을 할 거고요. 또 탄산수소 나트륨은 탄산의 염이기 때문에 탄산보다 강한 가르본산이 있을 때 반응이 일어나서 물층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다면 쉽게 푸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고분자였는데, 고분자가 이때까지 안 나오던 형태의 문제가 나왔었죠. 아미노산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미노산의 구조에 대해서는 잘 언급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고분자라고 하시면 항상 어떤 중합이냐, 어떤 결합이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이번에는 아미노산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20개의 아미노산의 구조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미노산 중에서 황을 포함한 아미노산, 그리고 벤젠고리를 포함하는 아미노산, 요거는 두 개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우리 아세트산 납을 넣었을 때 검은색 침전이 나왔다. 그러면 아세트산 납 속에서 납과 황이 만나서 PBS가 됐을 때 검은색 침전이 나온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의해서 황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황이 포함되어 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스메시라고 해서 S, 황에는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스테인이 답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 화학도 여러분들 계산도 딱딱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혹은 굉장히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기에 굉장히 시간도 많이 쓰였고, 또
어렵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원래 내가 못 풀고 있구나 라는 이런 부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앞쪽에 있는 기초화학의 단원에서부터 유기화학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반부터 한 2번, 3번부터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확실하게 하지 않고 또 중간에 끊어서 했거나 아니면 진도를 다 끝내지 못했던 친구들은 뭐 3번 문제부터 이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계산이 약했던 친구들도 계산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고 그냥 소수점으로 적당히 올려서 푸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계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스테인과 같이 아미노산의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또 어렵다고 느꼈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번에는 개념 플러스 심화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를 진짜 한 3번, 4번 정독을 하셔야 되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지를 접해 보시면서 문제지에서 나오는 어려운 개념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앞으로의 공부 방법이 또 나오게 되겠네요. 자, 생물은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훑어만 봐서 이제 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살펴봤을 때 문제를 잠깐 봤을 때 성계의 성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성계 성장에 대한 문제도 성계도 이제 이 디테일하게 성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뭐 물어본 문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되게 특이하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귀에서 소리 전달. 그래서 외위에서는 고막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이제 중위에서는 이소골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이제 달팽이관까지 진동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확한 용어에 대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문제 흘겨봤는데 이제 생물의 변청 과정이었나? 예. 그래서 뭐 고생대 때는 어떤 생물이 나왔었고, 또 다음에는 뭐 어류가 나왔고, 파충류가 나왔고, 조류가 나왔고, 포유류가 나왔고, 뭐 이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못 읽어서, 네, 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를 묻는 것까지 생물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년에 비해서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재탕한 느낌보다는 되게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나왔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과 용어를 아셔야지만 푸는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물도 여러분들 난이도는 많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하게 봐서 기억나는 건 많이 없지만 느낌상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 이과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본어랑 수학도 많이 어려웠다고 하니 이번 시험에 날씨는 뭐 그렇게 춥진 않았지만 체감상 좀 많이 식은땀이 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재유 시험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이번에 이재유 기출문제가 출판되지 않았죠. 그래서 2024년 6월 시험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지 못하고 시험을 응시해야 돼서 되게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재유 출판이 1년에 한 번만 출판이 된다고 해요. 원래는 2회 다 출판이 됐었는데 2회 중에 1회만 출판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살펴볼 기회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출판 수가 줄어든 이유는 뻔하죠.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안 되니까. 출판하는 비용에 비해서 이제 판매 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에서도 뭐 한 번만 출판하자라는 이런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한 권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거 한 권을 사서 스캔해서 뭐 나눠 쓰거나 돌려 쓰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기출문제를 받아서 쓰니까 뭐 따로 구매할 일이 잘 없죠. 그래서 출판하는 걸 위해서 판매 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이런 결단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뭐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살펴보기에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재유를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개념을 마무리했고 시험을 언제까지 준비한다라는 걸 떠나서 계속 시험이 응시할 수 있으면 계속 응시하면서 이재유 문제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런 걸 더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직접 시험을 치면서 이재유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재유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금 많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줄어들고 난이도는 더 올라가고 그리고 이재유 배울 수 있는 학원도 많이 없죠. 그래서 이재유에 대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도 많을 거고 공부는 하고 싶지만
배우고 싶은 곳은 많이 없어서 많이 헤매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선생님이 상담해드리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전화로 상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맞는, 여러분의 상황과 지금 실력에 맞는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네, 학원 상담만 믿지 말고 학원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아래에 있는 카카오톡 주소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시험 친다고 엄청나게 고생 많으셨고요. 얼른 집에 가서 푹 쉬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또 다시 열심히 입시 준비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지금 뭐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입시가 다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정보도 찾으셔야 되고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쓸지 그리고 또 지망 이유서는 또 어떻게 쓸지 면접은 어떻게 준비할지 이런 것도 다 고민하셔야 될 때라. 그래서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끝났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기다리고 있을게요. 푹 쉬시고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